자, 2학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다시 이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단원이 많이 바뀌었죠? 내용도 많이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한번 다시 배웠던 내용이에요. 사실 그죠? 중학교 때나 이렇게 배웠던 내용인데 1학년 때도 배웠던 내용이고 한번 계속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돌턴이라는 사람이 원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원자라는 것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존재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치 뭐처럼 생기냐면 뭐 쪼갤 수 없는 공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뭐 당구공, 볼링공 뭐 이렇게 아주 단단한 공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과학자들은 실험을 통해서 원자를 구성하는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 뭐 양성자, 중성자, 뭐 전자라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밝혀냈지만 어쨌든 돌턴이란 시대에는 원자는 쪼갤 수 없었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톰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음극선 실험을 했는데 음극선이 질량을 가지며 마이너스를 띤 입자의 흐름이다라는 걸 알아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음극선을 이루고 있는 입자들을 전자라고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자는 원자 구성의 입자다라고 생각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것이 이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알아낸 것이 질량을 가지고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뭐 입자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알아낸 건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음극선 실험을 보면 보통 세 가지 실험이 결과가 모든 교과서 참고서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볼게요. 진공 상태에서 만든 유리관의 양끝을 전극으로 설치하고 높은 전압을 걸어주었을 때 나타난 음극선이 관한 세 가지 실험이다. 자, 음극선이니까 마이너스 극에서 이렇게 쭉 나올 겁니다. 그지? 자, 그런데 이 십자 모양의 장애물을 그대로 여기에 그림자가 생겼다는 겁니다. 플러스 극 쪽에 그림자가 생긴다라는 것은 얘가 바로 뭐한다? 그렇죠. 직진 운동함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뭐 거짓말이겠지만 얘가 이런 포물선 운동을 한다든지 뭐 휠 수 있다라든지 한다면 당연히 이런 모양, 장애물 모양 그대로의 그림자가 생기지 않겠죠.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 입자는 뭘 하고 있다? 직진 운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직진, 이 음극선관 안에 나와 있는 음극선은 직진함을 알 수 있다. 자, 두 번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바람개를 설치했는데 마이너스에서 나온 이 음극선을 이루는 입자가 바람개가 회전을 한다는 것은 부딪혔다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뭔가 입자가 부딪혔고 회전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려면 질량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질량을 가지는 입자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런 실험을 통해서 전기장을 걸어줬는데 마이너스 극에서 나온 이런 음극선을 이루고 있는 입자가 이 자기장을 걸어놓은 것을 통과하게 되면 자기장이 걸려있지 않으면 여기에 점이 찍히는데 자기장을 걸어줌과 동시에 위쪽으로 휘었다. 그 얘기는 자세히 보니까 이 자기장을 걸어줄 때 위에는 플러스, 밑에는 마이너스를 걸어줬다는 거죠. 그러면 위쪽으로 휘었다라는 것은 이 입자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다. 그래야지 플러스 쪽으로 당겨갈 거고 밑에서는 플러스 쪽으로 밀어낼 거고. 그래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다. 즉 음극선이라는 것을 이루고 있는 입자가 있는데 얘는 직진하고 얘는 질량을 가진 입자이고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음극선이 질량을 가지며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다라는 걸 알아내고 이게 정체가 바로 전자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또 이제 세 번째 중요한 실험 같은 게 바로 뭐냐면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는 건데, 자, 알파 입자를 금박에다가 때려줬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내가 이 형광물질이 발라져 있기 때문에 어떤 입자가 부딪히게 되면 여기에 이제 빛을 내게 됩니다. 자, 빛을 내게 되는데 대부분 빛은 여기에 다 모여 있어요. 근데 어떻게 몇 군데가 여기서 반짝 하더라는 얘기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대부분의 알파 입자를 쏘아줬는데 금박을 그대로 통과하지만 극히 일부의 알파 입자가
크게 휘어진 거나 튕겨나오는 현상을 발견했다. 이 표현을 좀 잘 봐야 돼요. 크게 휘어지거나 튕겨나오는 현상. 자, 지금 그처럼 몇몇 개가 휘어지고 튕겨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 이걸 좀 더 확장을 해보면, 그죠?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원자가 이렇게 있다면 대부분의 알파 입자는 뭐 한다? 다 통과했다. 대부분은 다 통과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원자의 대부분이 알파 입자가 그대로 통과했다는 것은 바로 빈 공간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극히 일부 원자만 이렇게 어떻게 했다? 휘었다. 그래서 여기에 반짝 그린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알파 입자는 이렇게 튕겨나갔다. 그래서 여기서 반짝, 여기서 반짝,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림에서 잘 보다시피 바로 뭐가 되냐면 부딪힌 게 아니라 옆에 가다가 휘었고 부딪힌 게 아니라 튕겨냈다라는 것은 알파 입자의 정체를 보았을 때 알파 입자의 정체는 바로 뭐냐면 헬륨 양이온이에요. 헬륨 원자 핵이라고 보면 됩니다. 뭐라고 있냐면 무슨 뜻이냐면 플러스를 띄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비껴내고 부딪힌 게 아니라 튕겨내버린다는 것은 이 입자 원자의 대부분은 빈 공간인데 그 얘기는 대부분의 알파 입자가 그대로 통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원자의 가운데 아주 작고, 그치? 아주 작고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왜냐하면 나머지 공간은 빈 공간이니까 사실은 얘가 질량을 다 차지하겠죠. 무엇을 띄고 있는? 플러스를 전하를 띄고 있는 입자, 아주 작은 입자가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원자의 빈 공간이고 중심에 플러스를 띈 아주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주 작은 입자, 얘가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데서 반짝거리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극히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주 작은, 그리고 나머지는 빈 공간이니까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죠? 바로 얘를 우리는 원자의 중심에서 핵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원자의 대부분은 빈 공간이며 원자의 중심에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빈 공간이라고 그랬으니까 크기가 매우 작고 극히 일부분만 알파 입자가 휘었다는 사실로부터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가 있음을 발견하고 우리는 원자 핵이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러더퍼드는 원자 핵을 발견하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알파 입자 산란 실험 뭐 이런 걸 통해서, 그죠? 여러 가지 이제 원자 안에 있는 입자들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이 됐습니다. 알아내고 그랬다는 거죠. 이후에도 이제 다른 입자, 양성자, 원자핵 안에 있는 양성자도 발견하고 뭐 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런 발견,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를 발견함에 따라 원자 모형, 원자를 설명하는 모형도 바뀌게 됐다는 얘기죠. 자, 돌턴이라는 사람이, 그죠? 돌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물질은 더 이상 쪼개할 수 없는 단단한 공과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당구공, 그죠? 또는 볼링공. 당구공은 뭐 당구는 많이 안 쳐봤을 테니까 볼링은 한 번씩 쳐봤을 때 엄청 단단하죠. 그래서 더 이상 쪼개기 힘든 작은 공과 같다. 당구공 모형,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톰슨은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뭐를 발견했죠? 그렇죠, 전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 모형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뭐를 포함한, 그렇죠, 그냥 볼링공과 같은, 당구공과 같은 것이 아니라 전자를 포함한 모형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원자는 정기적으로 뭘 띄고 있냐면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을 띄고 있다는 거죠. 근데 발견한 거는 전자뿐, 현재까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양전하가 가득 차 있는 구형의 원자에, 그지? 음전하를 띤 전자가 뭐한다? 박혀있는 모형으로 전자를 발견한 톰슨이 제시한 모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알아낸 거고, 건포도스 푸딩 모형이라고, 그냥 줄여서 그냥 푸딩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푸딩이라는 것에 이제 건포도를 넣어서 만든다 그러면 건포도가 푸딩 안에 박혀 있죠, 그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수박 모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그림은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요게 양전하가 가득 차 있는 이라고 되어 있죠. 요 부분을 이제 수박의 빨간색 과육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전자가 박혀서 있는 것이 수박의 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수박 씨. 그러니까 이 씨는 수박 속에 있는 새까만 이 씨는 알다시피 여러분들 어떻죠? 수박 안에서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박혀있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수박 자체도 둥글고 나 혼자만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러더퍼드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뭘 발견했다고 그랬죠? 원자 핵을 발견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원자 핵을 발견하여 만든 모형으로 원자의 중심에는 크기가 역시 매우 작고 질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죠? 양전하의 원자 핵이 있고 그 주변으로 음전하를 띈 전자가 어떻게 도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번에는 뭐 하고 있다? 돌고 있다 라고 나타낸 모형이 러더퍼드의 모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어의 모형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어떻게 발전하냐면 전자가 어떻게 돌고 있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전자가 원자핵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떨어진 원형 궤도를 돌고 있는, 그래서 여기 보면 껍질 우리가 다뤘던 뭐 이렇게 식으로 요게만 돈다 이런 거죠. 모형으로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하는 모형이다. 이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기회가 있으면. 그래서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과 관련된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모형으로서 보의 모형은 일명 태양계 모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학이 좀 더 발전해가 이제 현대에 와서는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도는데 이 전자가 너무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이게 뭐 좀 더 자세하게 다루면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건 나중에 하더라도 어쨌든 너무나 빨라서 우리가 위치가 정확하게 어딘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최소한 알 수 있는 거는 전자가 발견될 확률을 함수로 나타내어서 알 수는 있더라. 그래서 우리 점 찍어서 나타낸 모형을 바로 현대적 모형이라고 말하고, 전자 점을 많이 찍죠. 막 찍다 보면 뭐처럼 보인다? 멀리서 보면 그지? 구름처럼 보인다. 그래서 전자 구름 모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이 점 하나는 전자가 있다가 아니라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있는 좌표예요. 그러니까 꼭 있다가 아니라, 그죠? 그래서 여기 발견될 확률이 많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점이 많이 찍히면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높은 것, 점이 적게 찍혀 있으면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낮은 것, 이렇게 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구름 모형, 이런 전자구름을 오비탈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나중에 할 거예요. 오비탈 모형,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자 모형이 요런 순서로 우리가 점점 변천해 왔다, 바뀌어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참 뭐 많이 나오는 거죠. 중학교 때 아니면 초등학교 때부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원자를 구성하는 것에는 원자 핵이 있고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 핵은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기호로는 양성자는 프로톤의 P. 자, 그리고 수소에서 전자를 빼버리면 양성자 하나 남았죠. 그래서 H+, 뭐 이렇게 둘 다 쓰기도 합니다. 중성자는 뉴트론 N, 전자는 일렉트론 E 이렇게 씁니다. 자, 전하량 같은 경우 플러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0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그죠?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값은, 질량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값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 B를 기억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죠. 똑같죠? 단지 뭐만 틀리다? 부호만 틀려요. 그래서 플러스 1대 전자, 마이너스 1, 중성자는 띄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원자 속에서 양성자 수하고 뭐가? 전자 수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원자는 기본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정기적으로 중성인데 플러스 띄는 양성자도 있고, 중성자는 아무리 있어봐야 전하를 띄지 않고 마이너스를 띄는 전자가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 플러스 마이너스의 양이 똑같다는 얘기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뭐가 되려면, 원자가 중성이 되려면 이 방법밖에 없죠. 양성자 수는 전자 수하고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질량은 그죠? 1.67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그램, 1.67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그램. 사실상 어떻다? 거의 똑같다라고 봐도 됩니다. 하지만 양성자가 조금 더 크기는, 중성자가 조금 더 크기는 해요. 1836 대 1839 정도가 되니까. 하지만 뭐 여러분들 우리는 거의 같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반면에 전자는 9.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몇 승? 여기 지금 지수로 표현이 안 되는데 28승이죠. 얘가 24승인데 얘는 28승이에요.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얘가 훨씬 더 가볍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800대 1 정도가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얘가 전자가 1800개 이상 모여야지 양성자 1개 또는 중성자 1개 정도의 질량을 가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원자 질량에서 전자 질량은 뭐 할 수 있다?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자 할 때 중학교 때도 했을 거고 1학년 때도 있지만 원자에서의 질량수라는 것이 있었죠. 질량수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원자에서 뭐를 구성하는? 원자의 질량을 대변할 수 있는 수. 근데 전자 질량은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시할 수 있다는 거고, 양성자와 중성자 질량은 거의 같다 그랬지. 그러니까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를 하게 되면 사실상 원자의 뭐를? 질량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수가 된다라는 의미에서 질량수는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가 되었던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붉게 적었지만 이 양성자는 곧 원자 현재의 원자 번호를 결정한 기준이 되는 거고, 동위원소는 양성자는 같은데 그죠? 뭐가? 중성자가 개수가 다른 걸 동위원소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자는 우리 1학년 때도 많이 했지만 원자의 그지?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것이 전자.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바깥에 있는 원자과 전자가 화학적 성질을 결정한다 그랬죠.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것이 이 세 개의 입자 중에서 전자다.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성자는 그죠? 같은 원소의 원자는 양성자가 같다. 즉 원자 핵속의 양성자는 원자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양성자 수를 그 원자의 뭐로 사용한다? 원자 번호로 사용한다. 그리고 중성자 N, 양성자와 질량은 거의 같으나 조금 더 묻긴 하지만 같다라고 볼 수 있다고 그랬죠. 전하를 띠지 않는 입자로 원자 핵을 양성자와 함께 구성하고 있습니다. 같은 원소라 하더라도 양성자 수는 같은 원소면 똑같았지만 같은 원소의 원자는 양성자 수가 같다라고 했지만 얘는 다를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것이 바로 동위원소라고 그랬죠. 자, 전자는 양성자와 전하량의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인 입자로 질량은 양성자와 중성자의 약 1800분의 1, 그리고 원자는 전자수와 양성자수가 같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아까 내가 설명했던 거죠. 자, 원자의 종류에 따라 이들의 입자수가 서로 다르고 각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의 수에 따라 성질이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의 수를 알면 원자의 성질을 쉽게 비교할 수 있다. 즉 여러분들이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의 수를 알아야 되는 이유, 바로 원자의 성질을 비교하고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수고했고요. 역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